재밌는 트윗속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비 오는 휴일이고요. 장마가 시작된 것 같죠? 이번 주 내내 거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예, 그럼요. 충분히 해소되고도 났겠죠.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유명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인천에는 비가 옵니까? 아니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야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저쪽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달라요. 우리는 비 왔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네. 인천에서도 우리는 가운데쯤, 야수님네는 저 북쪽. 끝. 오야지. 아오지구나. 또 무슨 말인가 해서. 오늘 왜 이러지? 오야봉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지금 저 목소리는 희랑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마차님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장마덕의 수산시장 패션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마차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 수산시장 패션 아주 예뻐요. 빨간색 긴 장화. 부러워. 너무 예뻐. 회칼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녹음실 들어오는데요. 비린내가. 장화를 신어서 여자분들 그 장화 속에 발냄새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비가 오면 슬리퍼를 신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스레빠나 슬리퍼나. 아이, 슬리퍼가 뭐야? 샌들. 샌들? 여성분들은 샌들 이쁘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쓰레빠. 스레빠 아니요? 남자들은 몰라요. 쓰레빠. 그 스레빠랑 슬리퍼랑 다른 제품이에요. 다른 제품이에요? 스레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3디다스라고 불리우는 거. 네. 그게 최근에 기사로 나온 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웬만한 슬리퍼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 삼선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의 분석들이 나와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동조 심리. 내가 남들이랑 다른 걸 신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누구나 다 슬리퍼를 똑같은 형태를 신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처음 만든 건 아디다스잖아요. 네. 근데 아디다스를 사려고 하면 몇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저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 때문에 아디다스에서 여러 가지 경고 정도까지는 계속 있어 왔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고소한 애는 없는데 그래서 그 고소를 안 당하려고 자세히 보면 3디다스들 자세히 보면 아디다스랑 다르게 세 개의 줄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다른 줄을 만들기도 하고 글자를 새겨넣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피해가려고 여리저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디다스 쓰레빠는 주로 학생들이 학교 앞에 문구사에서 많이 취급을 해서 학생들이 그걸 많이 신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그걸 찍찍 끌고 다니면서 친숙한 이미지가 됐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한겨울에 눈밭에서도 그 3디다스를 끌고 다니고 네. 뭐 그 3디다스를 그 겨울에 신었던 그 3디다스를 여름에 계곡에서도 신고 다니고 예. 정말 놀라운 신발인데 그게 가성비 때문에 그래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네, 맞아요. 예. 예. 저도 여름이면요 거의 슬리퍼로 거의 한 계절 나거든요. 전천후 4계절용 그 3디다스. 그게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여고에서는 3디다스를 꼭 까만색이나 남색만 신을 수 있게 했었어요. 슬리퍼로. 짝퉁으로 핑크색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걸 못 신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마차님 때도 있었어요 그게? 신기하다. 네. 학교 다닐 때? 네. 오. 그래서 그거를 꼭 핑크색을 고수를 했던 제가 예. 선생님한테 바나나 네, 맨날 뺏기면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걸 사서 신었던 기억이 나요. 싸니까. 싸기도 하고 핑크색. 거기에다가 우리 때부터 유행했던 게 그 일본 여고생들이 발에 무릎에 토시 신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렇게 딱 입어주면 여고생 패션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 하도 신다 보면은 그 줄 중에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럼 너무 헐렁해지고 뭐 그럴 때까지 신어보셨어요? 그 전에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능성이더라고요, 걔가. 핑크색은 특이했다. 요즘에는 색깔이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연파란색, 뭐 가지각색으로 실내화로 짱 좋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실내화에 다른 메이크가 없었죠. 기억이 안 나. 하얀색 그 실내화죠. 그냥 그렇지 예. 그냥 거의 무지에 가까운 예. 그. 그리고 예.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실내화가 없이 그냥 맨발로 다녔죠. 그럼 맞아 마룻바닥에. 마룻바닥. 그래요? 그랬죠. 양초 왁스 칠해가지고. 왁스칠하고. 잘못 미끄럼 타면 그 나무 결이 발바닥에 가시 찔리기도 하고. 그거 많이 보아봤죠. 까불다가. 표정들 봐봐. 그거 뽑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추억의 메이커들 제가 아마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을 궁금해가지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치겠는 거예요. 검색이 안 돼. 그때 그 당시에 그 청바지 메이커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닉스였는데 닉스 청바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닉스 청바지가 뒤에 벨트 있는 데서 엉덩이 밑에 갈라지는 라인까지의 길이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그래서 그게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그런 청바지의 원조 같은 거예요, 닉스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미디, 그걸 미디라고 하는데 그 미디의 길이로 혁신적인 그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기억에 명동 같은 데도 그 닉스 청바지 매장 같은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궁금해가지고 검색해 보니 닉스가 상당히 그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로 전락해 있더라고. 노력을 안 한 거지. 난 유명한지도 몰랐는데요. 청바지에 걷던 그 획을 걷던 청바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바지 그럼 리바이스. 아, 그럼 뭐 네. 그거는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걸 뭐 워너비? 꿈의 청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었죠. 뱅뱅. 게스. 게스, 그렇지, 게스. 아, 게스. 뱅뱅은 이 양반 진짜. 뱅뱅은 그 뒤에요. 그 사이에 청바지에 혁명을 일으켰던 건 전 에라스토라고 봅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다. 늘어나는 청바지. 에라스토요? 에라스토. 저는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예. 있었어요. 우리가 저 어렸을 스판. 때 사실 스판 들어간 건 청바지가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청바지 느낌인 거지만 늘어나는 청바지 획기적이었어요. 네, 에라스토. 맞아요. 예. 거의 추리닝 느낌으로 늘어나는 청바지. 그러면 에라스토가 제깅스의 원조네? 제깅스는 또 뭐예요? 청바지 같이 생겼는데 레깅스하고 청바지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놨다고 진 더하기 생각하시면 돼요. 레깅스. 네. 에라스토 기억하시는 분들 댓글창에다가 좀 써주세요. 나만 알고 있어 지금 에라스토를. 아니 어제 그 문자가 저 이제 영화관에 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영화관에 불이 딱 꺼지고 영화가 딱 시작해가지고 유니버셜이 쫙 화면에 뜨는데 톡이 막 툭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청바지 얘기야. 민폐다. 그래서 바로 전원을 꺼버렸거든.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바지 메이커 하나씩 자기가 잘 입는다든가 알고 있는 메이커 하나씩만 꺼내봐봐요. 저 아마 난 모를 것 같아요. 뱅뱅은 알고 있었고요 옛날부터. 네. 뱅뱅은 내 기억에 80년대 전용룩이 광고했다. 그러니까 나 네. 80년대. 뱅뱅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요? 예. 뱅뱅이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매출액으로는 뱅뱅이 청바지예요. 1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정겹다. 또 뱅뱅. 저는 뭐 캘빈 클라인하고 게스가 제일 잘 맞아요. 캘빈 지금 클라인. 입고 계십니까? 네. 가장 최근에 산 청바지는? 게스하고 캘빈 클라인이요. 아 있어, 역시 좀 있어 보인다 진짜. 요즘 싸요. 요즘 캘빈 클라인 진짜 그냥 시장 물건 됐어요. 그래요? 네. 예. 가격 많이 다운되지. 언제 그렇게 됐냐? 그러게요. 그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브랜드 관리를 안 하나 봐요. 그 국내 수입사가. 그 True Religion이라는 게 그것도 굉장히 편한데 이쁜데 편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거 빳빳해서. 너무 개 비싼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나라에서 엄청 비쌌었죠. 예. 네. 장난 아니던데. 이뻐요. 와, 그래서 제가 봄에 동대문 가가지고 청바지를 샀거든요. 10,000원 주고 괜찮았어요. 그 수입산입니다. 그건. 아마 그렇겠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마차님은요? 추천 하나 해줘봐요. 청바지 요즘 메이커 괜찮은 거. 저는 한국에서는 비싸가지고 못 입었던 브랜드를 프랑스에서 세일할 때 산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뭔데요? 세븐진이라고. 세븐도 좋죠. 네. 근데 의외로 편할까 싶었는데 되게 편했는데 지금 제가 살을 쪄서 못 입어가지고 이거 빨리 다시 입으려면 살을 빼야 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거는요 집에서 냄비 받침대로 쓰고 그래요. 그 아까운 걸. 그런데 청바지는 뭐 어느 바지나 그렇지만은 이게 브랜드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핏이 예를 들어서 다들 똑같이 생기지가 않아서 골반이 좀 넓다든지 허리가 짤록하다든지 그게 맞춰서 청바지를 구매하다 보면은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청바지는 요즘에는 유행이 이렇게 딱 붙는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접어드는 그게 아직까지 유행이더만요. 그리고 좀 어. 그 찢어진 것 같이 그렇지. 보이는 그것도 게. 또 한 물결이 있는데 아저씨들은 일관되게 일자 청바지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패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약간 사실상 작업복에 가깝고 신비님이 그런 옷 잘 입어요. 신비님이 면바지든 청바지든 어떤 바지든 간에 유행 따라서 이렇게 쫙 붙으면서 발목이 내려올수록 이렇게 통이 좁아지는 거. 그거 되게 잘 입어요. 그거 정말 잘 입죠, 그분. 신경 쓰시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항상 에브리타임 일자. 일자가 편하잖아요. 저는 이제 반바지. 여름에는 반바지, 막 긴 바지 다 싫고요. 반바지. 남사스럽게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집 밖으로 나가요? 허벅지를 보여주려고. 안 돼요. 남사스럽잖아. 능욕이 좀 합시다. 마라톤으로 단련된 허벅지를 좀 보여주려고. 기대는 많이 안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 빨리 진행해야지, 이거 뭐. 비도 오는데, 이게 방송이 조금 더 서설이 길어지면은, 분명히 이 중에 저쪽 끝에 앉아 계신 분은 귀에다 꽉 꽂고 밖으로 나갈 그럴 태세야, 지금.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외교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드디어 오셨고. 보고 싶었어. 사실- 목이담해요. 사실 근데 비행기 뭐 열 몇 시간씩 타고 들어오면 엄청 피곤하죠. 예. 근데 대통령 전용기는 누워서 올 수도 있을 거야. 침대 있다니까요. 네, 침대 있대요. 샤워실도 있고. 진짜 하다못해 버스를 타도 우등고속버스를 타면 훨씬 더 덜 피곤하잖아요. 프리미엄 골드도 타봤습니다. 저는. 그리고 KTX를 타도요 특실이 훨씬 더 편해요. 공간이 넓어서. 외국에 자주 나가는 우리 마차님 같은 경우에는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의 차이 잘 알고 있죠. 이코노미는 노예선이라니까요. 그냥 짐이 이렇게 재워놓는 거. 그러네 노예선. 아, 비즈니스 편합니다. 네. 어쨌건 간에 비행기라든지 뭘 타고 막 열 몇 시간 온다는 건 엄청 피곤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표정이 왜 이렇게 좋으셔? 우리는 왜 이렇게 뭘 해도 멋지셔? 성공적인 회담을 끝내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렇죠. 아따 진짜.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귀국 후의 메시지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되겠지만 미국이 주도하던 대북 북한 제재를 사실상 주도권을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왔다. 네. 이게 가장 네. 다른 거 뭐 생각할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거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되면 북한에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에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 한국에 얻어지는 이 실익이 훨씬 많고요. 네. 지금 당장은 뭐 북한한테 우리가 뭐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원하는 게 또 평화 통일도 아니에요. 서로 간에 교류만 하고 있고 체제를 인정해주는 차원에서 평화 체제로 가고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고 북한을 따라서 철길도 가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얻어진 이익이 훨씬 많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1일 만에 가신 거예요.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취임하고 51일 만에 가서 이런 공동 성명을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거를 하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들어와서 귀국 직후에 일성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트럼프와는 서로 상호간에 신뢰를 쌓았고 대한민국은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갔다 온 외교적인 성과는 우리 국민 촛불혁명 덕분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온통 적만 들었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호적인 지도자 하나 만들고 싶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저 동지를 얻은 네. 거죠. 나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제 농반이지만 서로 간에 한 라인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형 이거 좀 도와줘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그런 그 브로맨스를 기대해 볼 수도 있지만 트럼프 형. 트럼프가 좀 나이가 더 네. 많은가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트럼프는 70이 넘었으니까. 아, 그래요? 40 네. 몇 년생. 46년생이네. 네. 46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70이 넘었죠. 네. 예, 형이네. 럼프 형 나야. 오 하이 제인. 하이 제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트윗 가보기는 문재인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얻을 걸 하나 얻어왔어요. 큰 거죠. 엄청 큰 거. 네. 예. 이제 그건 짧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뭐 뒷이야기 위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어쨌건 북한 핵에 대해서 대한민국 니들이 주도권 가져 이거 아니에요. 핵뿐이 아니죠. 예. 뭐 공동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제재는 그 어제 그 우리 새늘 방송에서 나왔지만 제재는 외교적 수단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주도권을 한국에게 주겠다. 더하기 한국과 미국의 안보에 관한 부분도 한국으로 주도권을 주겠다. 지금 연합사가 미군이 사령관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국으로 넘겨줄 태세인 거죠. 전 정권도 이제 조만간 예. 가져올 예. 것 같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여러 가지 그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보수 수구 세력들에게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인정해준 그냥 문재인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핀다고 한들 꼬투리 잡을 명분이 좀 네, 할 말이 없다고 없죠. 보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대해서도 동북아시아의 어떤 그 주도권을 일본 말고 문재인의 대한민국에 가져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대신에 니들도 뭔가를 주긴 줘야 되는데 그게 합의되진 않았죠. 뭐 FTA 재협상이라든지 이런 건 합의되진 않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트럼프는 트위터 같은 걸로 그런 걸 막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 되니까요. 네. 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에 경제사절단이 먼저 갔잖아요. 경제사절단이 가서 트럼프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을 긁어준 거예요.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미국 내 투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요? 네. 예.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지 말고 와서 생산을 해라. 기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자본을 미국에 투자해라. 예.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경제사절단이 가서 아픈 데를 확 긁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큰 이슈를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면이 세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게 대선 공약 1호였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면을 확실히 세워준 거예요. 땡큐 삼성.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뭐 FTA니 뭐니 뭐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을 하지만 전혀 그거 말 없거든요. 미국 측에서. 예. 앞으로 이제 협의해 가야 되는 사항들이다라는 부분들로만 가고 있고. 정말 준비를 꼼꼼히 네. 잘 하고 사전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트럼프는 일괄적으로 말을 한 거잖아요. 협상하자. 그래, 하자. 왜냐하면 협상 매일 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 말자고는 아니잖아. 협상하자. 그래, 하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협상을 할 거다라고 못을 박지만 그래, 우리 협상해. 뭐 누가 안 한대? 라고 일괄적으로 가고. 근데 트럼프는 굉장히 으쓱해진 거야. 무엇에 대해 뭐든지 간에 대해서 경제가 됐든 뭐 군사가 됐든 다 협상하자. 그래. 하자. 그냥 잘 얼르고 달르고 그러면서도 위상을 올려주고 정말 협상가는 맞아요. 내가 봤을 때는 트럼프한테 한국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대치하는 국가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국만이 적대국이 있고 나름대로 경제력이 되는 그 모든 조건이 있는 나라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해서 한 4개월 뭐 5개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가면 갈수록 욕만 처먹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야, 정말 매너 없는 새끼. 유럽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느낌이었다가 한국도 필요한 뭔가가 있으니까 실제로 미국에다가 지나가는 말로 너희 나라에 투자할게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간에 어떤 그 이익이랄까 이런 것이 맞아떨어진 나라는 처음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대접하는 게 달랐던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네. 하는 위치가. 네, 그리고 보수 지정에서 뭐 우리가 뭐 미국한테 밑보이면 뭐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겁을 먹잖아요. 그게 정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게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필요해서 주둔할까요? 미국이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을까요? 미국입니다. 절대적으로 미국한테 필요해서 주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은 조건이에요. 만약에 그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방어선이 일본까지 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에치슨 라인까지 밀리는 거죠. 전략 면에서는 미국이 자기의 영토를 포기하는 개념인 거예요. 군사 전략상으로는. 태평양을 열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건 미국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지금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해서 한국 그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제 이명박도 그랬고 그 박근혜도 그랬고 이렇게 뭔가 좀 읍소하는 태도로 항상 접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너희들이 아쉬워서 너희들이 주둔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챙겨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앞에서 잘해줘야죠. 기본적으로는. 트럼프의 그 지난 몇 개월간의 행적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그렇게 극진하게 하고 공동성명에서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굉장히 챙겨주는 대한민국이 막 가져갈 수 있는 걸 다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공동성명이 나왔던 배경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위 그 경제 대국과 정치 경제 대국들을 다니면서 항상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아까 희랑님이 얘기했지만 트럼프의 선거 공약 1호 경제 문제거든요. 국내 경제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것과 끊임없이 부딪히는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는 EU, 영국, 일본 모든 나라들이 적대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그래 트럼프 너가 당선됐으니까 너의 입지를 세워줄게 라는 메시지를 던진 나라들이 없었어요. 오로지 일본 정도는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뭐 걔네들은 왕따니까 빼놓고 그랬는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정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한 이런 위대한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다시 정권을 창출을 하고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사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의 면을 그 누구도 세워주지 않던 면을 세워준 거예요. 사람 대접해줬다.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뭐 돌발 행동도 없었죠. 예. 돌발 발언도 없었죠.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 봤어 이거? 예, 오히려 귀여워 보일 정도로 예. 너무 순둥순둥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사람이었구나를 처음 예. 느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그 국제 역학적인 관계를 봤을 때 트럼프가 그동안 자기가 밟아왔던 노선에 이제 이건 아닌가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했고요. 그 이 타이밍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트럼프의 위신을 세워주고 하니까 대한민국을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저는 그 공동선언에 있었던 것을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단어예요. 단계적. 그 다음에 이번 공동성명에 담겨져 있던 단어 두 개에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하나는 뭐냐면 단계적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포괄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주도권을 대한민국에 주겠다라는 공동성명이거든요. 이거 얼마만큼 놀랬냐 하면 저는 오바일 수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뭐 참고하시고요. 단기적이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기자들에게 얘기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에요. 대북 대화에 있어서 북한과 대화를 할 때 단계적인 것을 밟아나가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었고요. 포괄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포괄적 대화 접근이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었어요. 예전에. 북한에서는 항상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하는 거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포괄적으로 가져가자고 했었거든요. 한꺼번에 끝내자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국이 전략적인 내는 끝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동성명에서. 그러면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대한민국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거는 남북 대화에 대한 거는 이제는 오로지 100% 대한민국의 입장에 따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은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쪽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회담이었다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저는 제 관점에서는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얻을 건 얻었다. 물론 당연히 내줄 거 내줘야겠지만 다른 걸 명시적으로 내준 것도 사실 없어요. 그 합의문만 보면 돼요. 다른 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한미일이 다시 유럽에 가서 독일에 가서 또 여러 가지를 나누게 되니까 G20 가가지고요. 그 시스템상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가장 시급했던 거 얻어온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사실은 정권을 준 거지. 예. 네. 북한에 대해서 알아서 해.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뭐 좀 저좀 생각하긴 하지만 상황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것이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이고 이들 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경제적인 계속 압박할 거다. 그 중국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거야. 미국이란 나라를 대놓고 한 동포니까 북한 무조건 봐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신에 외교로 푼 거죠. 트럼프가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해봐요. 뭐 그런 느낌 아니야. 그거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드 문제를 그게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은 외교라는 게 막상 앞에 부딪히는 걸로 외교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의 언론들이 설레발 치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는 감정 상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치하고 싶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배치하려고 생각했으면 태클을 안 걸었겠죠 지금까지. 무슨 뭐 보고 누락이네 뭐네. 근데 그것이 자꾸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드 문제는 정상회담 의지에서 빼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 의지에서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악플이 달렸었어요. 전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뭔 소리냐 그거 해결하러 가는데 사드 문제를 왜 이야기 안 해? 그렇게 분명히 댓글 다셨던 분 저 기억을 하고요. 사드 문제는 미국에게 최대한 예우를 해준 겁니다. 한국의 당법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게 되면 언론들이 미리 의제를 만들어버린다고요. 물론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건 맞죠. 맞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돌발적으로 많이 던진다 그러잖아요. 조율이 안 된 의제를 훅 던져버리면 준비 안 해간 사람 입장에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잘했다고 보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제가 느낀 건데 사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구나로 저는 느꼈어요. 예. 사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했으면은 너무나도 큰 결례가 될 뻔했어요. 트럼프가 우리 대선 때 사드 금액 내놔라고 그때 했었잖아요. 네.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 금액을 내놔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미국 언론 더하기 국회에서 비난과 조롱을 어마무시하게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를 와 무슨 뭐 비행기나 뭐 이거나 저거를 쇼핑 카트에 넣듯이 얘는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해가지고 하나씩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분담금 더하기 뭐 이렇게 무기 금액 그래서 큰 뭉텅이에 들어가는 거지 얘 하나만 가지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게 아닌데 저 바보 좀 봐라 그것도 모르고 저런 말을 나가가지고 미국을 우습게 만드네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사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안 좋았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 딱 그 사드 나왔을 때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왜들 저러지? 근데 역시나 우리 대통령은 그거는 일단 국내에서 조용히 만들어줬잖아요. 시간을 벌어줬잖아. 사드 문제는 뜨거운 감자예요. 미국 애들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공동 선언문을 보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살짝 비켜가면서 담을 건 다 담았어요. 대한민국은 상호 운영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및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하여 연합 방위를 주도하고 이렇게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사실은 그 안에 가로치고 사드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미국의 자산이지만 그런 시스템 자체의 모든 운영 가능하고 배치하는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문구를 넣은 거 보면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벌어놓은 것을 아마도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났으니까 다음에 시진핑을 만나면 외교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했죠. 이제 예. 뭐 비행기 타고 온다, 무슨 간담회나 이런 데서.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사드 문제 해결도 못하고 뭐 어쩌고 지금 악플 다시는 분들이 SNS 같은데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는 그렇게 풀자는 방법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예. 싶고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사드 문제를 배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온갖 관계자로부터 수없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그냥 꺼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보도에 있어서 헤드라인만 보니까 뜬금없이 왜 그 얘기를 자꾸 던지지 하는데 보수 언론이나 우리나라 수구 세력 쪽에서 늘 계속해서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한강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그 뉘앙스를 계속 미국 쪽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방어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사드 배치를 안 하려고 하는 환경 영향 평가가 절대 아니다라는 식으로 수도 없이 메시지가 나왔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수 수구 언론들이나 그 세력들의 그거를 보지 않고 이것만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한다잖아 이런 식의 그 메시지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오해하기 딱 알맞죠.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논리 모순인 거예요. 예. 사드 배치 안 하려고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한다는 말은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사드 배치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질문, 그 갈라치기, 그 이간질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답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들을 그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계속 내놓는 게 그게 외교예요. 사실은 미국을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데 뭐 주한미군 철수해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사드 빨리 빼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정상회담 못해요. 언론이나 야당의 논평하는 그 논조들을 보면은 좀 너무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무현이란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차관이나 국장급으로 실무자 회담을 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국가 대 국가로 정상회담을 하러 간 건데 그 정상회담 그 자리에서 그 정확한 그 하나하나의 그 이슈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사드가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하지만 미국한테는 자기들의 이익 중에 수많은 이익 중에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정상회담이라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의 그 처지나 어떤 전체적인 그림하고 상관없이 내가 급하니까 내 거부터 빨리 해결해주라고 요구하는 게 뭐 회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외교도 아닌 거고. 그런데
그 야당이나 언론에서 논조는 뭐 이런 거죠. 뭐 해결된 것도 국민의당이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이거 완전 진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루 만에 하루 잠깐 만나는 그 시간 동안 원래 실무자들이 할 일은 다 했죠. 했으니까 그렇게 굉장히 우리 쪽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그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성명서에 담았잖아요. 그러면 된 거지. 뭐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번엔 정말 카드마다 이 하나만 사드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도 이쁘게 포장이 된 거예요. 맞아요. 트럼프가 파리 그 기후 협정을 탈퇴를 했어요. 6월 1일 날에. 그런데 우리는 6월 5일에 환경 영향 평가를 원점부터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해요. 이름으로써 벌써 협상이 들어간 거죠. 어쨌든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정리한 것이 핵심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건데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언론들이라는 게 정말 쓰레기구나라고 싶은 게 자기들이 관심 있는 사항만 확대해서 그러고 예. 억측으로 보도를 하고 이게 너무 만연해 있더만요.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데서 정치를 한번 해보면 속 터져버릴 것 같아요. 추측성 보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거짓. 네. 아예 거짓. 그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정치인들과 같은 그냥 그렇게 정치인으로 바라보면 자꾸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같은 사람은 돌연변이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사람이야. 돌연변이라는 표현보다 원래 그게 정상이고 원칙주의자이니까. 그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고요. 정치인으로 기존의 정치인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면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엄청 비쌌었죠. 예. 네. 장난 아니던데. 이뻐요. 와, 그래서 제가 봄에 동대문 가가지고 청바지를 샀거든요. 10,000원 주고 괜찮았어요. 그 수입산입니다, 그건. 아마 그렇겠죠. 예.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마차님은요? 추천 하나 해줘봐요. 청바지 요즘 메이커 괜찮은 거. 저는 한국에서는 비싸가지고 못 입었던 브랜드를 프랑스에서 세일할 때 산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뭔데요? 세븐진이라고. 세븐도 좋죠. 네. 근데 의외로 편할까 싶었는데 되게 편했는데 지금 제가 살을 쪄서 못 입어가지고 이거 빨리 다시 입으려면 살을 빼야 되는데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거는요 집에서 냄비 받침대로 쓰고 그래요. 그 아까운 걸. 그런데 청바지는 뭐 어느 바지나 그렇지만은 이게 브랜드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핏이 예를 들어서 다들 똑같이 생기지가 않아서 골반이 좀 넓다든지 허리가 짤록하다든지 그게 맞춰서 청바지를 구매하다 보면은 가격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청바지는 요즘에는 유행이 이렇게 딱 붙는 발목으로 내려갈수록 접어드는 그게 아직까지 유행이더만요. 그리고 좀 그 찢어진 것 같이 그렇지. 보이는 그것도 게. 또 한 물결이 있는데 아저씨들은 일관되게 일자 청바지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패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약간 사실상 작업복에 가깝고 신비님이 그런 옷 잘 입어요. 신비님이 면바지든 청바지든 어떤 바지든 간에 유행 따라서 이렇게 쫙 붙으면서 발목이 내려올수록 이렇게 통이 좁아지는 거. 그거 되게 잘 입어요. 그거 정말 잘 입죠, 그분. 신경 쓰시는 맞아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항상 에브리타임 일자. 일자가 편하잖아요. 저는 이제 반바지.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막 긴 바지 다 싫고요. 반바지. 남사스럽게 어떻게 반바지를 입고 집 밖으로 나가요. 허벅지를 보여주려고. 안 돼요. 남사스럽잖아. 능력 그 전에 뺏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기능성이더라고요, 걔가. 핑크색은 특이했다. 요즘에는 색깔이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연파란색, 뭐 가지각색으로 실내화로 짱 좋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실내화에 다른 메이크가 없었죠. 기억이 안 나. 하얀색 그 실내화죠. 그냥 그렇지. 예. 그냥 거의 무지에 가까운. 예. 그, 그리고 예.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실내화가 없이 그냥 맨발로 다녔죠. 그럼 맞아 마룻바닥에. 마룻바닥. 그래요? 그랬죠. 양초 왁스 칠해가지고. 왁스칠하고. 잘못 미끄럼 타면 그 나무 결이 발바닥에 그렇지. 찔리기도 하고. 그거 많이 보아봤죠. 까불다가. 표정들 봐봐. 그거 뽑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추억의 메이커들 제가 아마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으로 궁금해가지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치겠는 거예요. 검색이 안 돼. 그때 그 당시에 그 청바지 메이커가 무엇일까요? 정답은 닉스였는데 닉스 청바지.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닉스 청바지가 뒤에 벨트 있는 데서 엉덩이 밑에 갈라지는 라인까지의 길이가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그래서 그게 훨씬 다리가 길어 보인다는 그런 청바지의 원조 같은 거예요, 닉스가.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걸 미디라고 하는데 그 미디의 길이로 혁신적인 그 선풍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기억에 명동 같은 데도 그 닉스 청바지 매장 같은 게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궁금해가지고 검색해보니 닉스가 상당히 그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로 전락해 있더라고. 노력을 안 한 거지. 난 유명한지도 몰랐는데요. 청바지에 걷던 그 획을 걷던 청바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청바지 그럼 리바이스. 아, 그럼 뭐 네. 그거는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 워너비? 꿈의 청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었죠. 뱅뱅. 게스, 그렇지, 게스. 게스. 뱅뱅은 양반 진짜. 뱅뱅은 그 뒤에요. 그 사이에 청바지에 혁명을 일으켰던 건 전 에라스토라고 봅니다. 아, 그런 것도 있었다. 늘어나는 청바지. 에라스토요? 맞아. 에라스토. 저는 그건 처음 들어보는데. 예, 있었어요. 우리가 저 어렸을 스판. 때 사실 스판 들어간 건 청바지가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청바지 느낌인 거지만 늘어나는 청바지 획기적이었어요. 네, 에라스토. 맞아요. 예. 거의 추리닝 느낌으로 늘어나는 청바지. 그러면 에라스토가 제깅스의 원조네? 제깅스는 또 뭐예요? 청바지 같이 생겼는데 레깅스하고 청바지하고 이렇게 혼합을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진더하게 돼요. 레깅스. 네. 에라스토 기억하시는 분들 댓글창에다가 좀 써주세요. 나만 알고 있어 지금 에라스토를. 아니 어제 그 문자가 저 이제 영화관에 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영화관에 불이 딱 꺼지고 영화가 딱 시작해가지고 유니버셜이 쫙 화면에 뜨는데 톡이 막 툭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청바지 얘기야. 민폐다. 그래서 바로 전원을 꺼버렸거든. 잘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바지 메이커 하나씩 자기가 잘 입는다든가 알고 있는 메이커 하나씩만 꺼내봐봐요. 저 아마 난 모를 것 같아요. 뱅뱅은 알고 있었고요 옛날부터. 네. 뱅뱅은 내 기억에 80년대 전용무기 광고였다. 그러니까 나 네. 80년대. 뱅뱅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요? 예. 뱅뱅이 아마 가장 많이 팔리는 매출액으로는 뱅뱅이 1등이에요. 청바지예요. 아 그래요? 네. 정겹다. 또 뱅뱅. 저는 뭐 캘빈 클라인하고 게스가 제일 잘 맞아요. 캘빈 클라인. 지금 입고 계십니까? 네. 가장 최근에 산 청바지는? 게스하고 캘빈 클라인이요. 있어. 역시 좀 있어 보인다 진짜. 싸요. 요즘 캘빈 클라인 진짜 그냥 시장 물건 됐어요. 그래요? 네. 예. 가격 많이 다운되지. 언제 그렇게 됐냐? 그러게요. 그거 유명한 거 아니에요? 브랜드 관리를 안 하나 봐요. 그 국내 수입사가. 그 True Religion이라는 게 그것도 굉장히 편한데 이쁜데 편하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좀 그거 빳빳해서. 너무 개비싼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는 그래서 시키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처음 만든 건 아디다스잖아요. 네. 근데 그 아디다스를 사려고 하면 몇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저가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저작권 때문에 아디다스에서 여러 가지 경고 정도까지는 계속 있어 왔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고소한 애는 없는데 그래서 그 고소를 안 당하려고 자세히 보면 3디다스들 자세히 보면 아디다스랑 다르게 세 개의 줄이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다른 줄을 만들기도 하고 글자를 새겨넣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피해가려고 여리저리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디다스 스랩바는 주로 학생들이 학교 앞에 문구사에서 많이 취급을 해서 학생들이 그걸 많이 신거든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그걸 찍찍 끌고 다니면서 네. 친숙한 이미지가 됐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한겨울에 눈발짝에 눈밭에서도 그 3디다스를 끌고 다니고 네. 뭐 그 3디다스를 그 겨울에 신었던 그 3디다스를 여름에 계곡에서도 신고 다니고 예. 정말 놀라운 신발인데 그게 가성비 때문에 그래요. 3,000원에서 5,000원 사이. 네, 맞아요. 예. 예. 저도 여름이면요 거의 슬리퍼로 거의 한 계절 나거든요. 전천후 4계절용 그 3디다스. 그게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여고에서는 3디다스를 꼭 까만색이나 남색만 신을 수 있게 했었어요. 슬리퍼로 짝퉁으로 핑크색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걸 못 신게 하는 거예요. 아, 왜요? 마차님 때도 있었어요 그게? 신기하다. 네, 학교 다닐 때? 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꼭 핑크색을 고수를 했던 제가 예. 선생님한테 바나나 네, 맨날 뺏기면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걸 사서 신었던 기억이 나요. 싸니까. 싸기도 하고 핑크색. 거기에다가 우리 때부터 유행했던 게 그 일본 여고생들이 발에 무릎에 토시 신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아시나요? 그렇게 딱 입어주면 여고생 패션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거 하도 신다 보면은 그 줄 중에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럼 너무 헐렁해지고 뭐 그럴 때까지 신어보셨어요? 재밌는 뒷속과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비 오는 휴일이고요. 장마가 시작된 것 같죠? 이번 주 내내 거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요. 네. 이제 앞으로 계속 비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번 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죠? 예, 그럼요. 충분히 해소되고도 낫겠죠.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유명정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인천에는 비가 옵니까? 아니 안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야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저쪽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달라요. 우리는 비 왔어요. 그랬어요? 그래요? 네. 어. 인천에서도 우리는 가운데쯤, 야수님네는 저 북쪽. 끝. 오야지. 아오지구나. 또 무슨 말인가 했어. 오늘 왜 이러지? 오야봉 하고 싶었었던 네. 거예요. 지금 저 목소리는 희랑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희락입니다. 아무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마차님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장마덕의 수산시장 패션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마차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시고요. 그 수산시장 패션 아주 예뻐요. 빨간색 긴 장화. 부러워. 너무 예뻐. 회칼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게 녹음실을 들어오는데요. 비린내가. 장화를 신어서 여자분들 그 장화 속에 발냄새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비가 오면 슬리퍼를 신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스레빠나 슬리퍼나. 아이 슬리퍼가 뭐야? 샌들. 샌들? 여성분들은 샌들 이쁘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스레빠. 스레빠 아니요? 남자들은 몰라요. 스레빠. 그 스레빠랑 슬리퍼랑 다른 제품이에요. 그 다른 제품이에요? 스레빠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3디다스라고 불리우는 거. 네. 그게 최근에 기사로 나온 걸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웬만한 슬리퍼를 만드는 업체들이 다 삼선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의 분석들이 나와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동조심리. 내가 남들이랑 다른 걸 신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누구나 다 슬리퍼를 똑같은 형태로